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촉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 평론가님은 얀센 백신 예약했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오기 한 1시간 정도 전에 맞고 오니까 접종 후기를 생생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정치자분들께. 8시간 만에 다 예약이 완료됐다고? 네. 저는 새벽 2시 반경. 오랜만에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고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새로 고침했어요? 새로 고침했고요. 첫 번째 접속했을 때는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기자가 5천 몇백 명. 사실 이제 이게 안 줄어들 줄 알았어요. 워낙에 티켓팅 이런 거 하면은 5천 명으로 떠서 한 30분 지나도 계속 5천 명일 경우가 많았는데 쭉쭉쭉 줄어들더니 이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예. 자, 이제는 백신에 대해서 불신보다는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 백신을 서로 맞겠다고 경쟁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만 65세가 넘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난 2일에 맞았고요. 동생도 민방이라서 다음 주 수요일에 얀센을 맞습니다. 저도 금요일에 맞고요. 어머니를 제외한 4인 가족 중에 3명이 백신을 맞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접종자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정은경 청장도 상반기 1,300만 명 목표 플러스 알파가 달성될 것 같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으니까 정부가 목표한 11월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집단 면역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오늘 할 얘기는 어떤 겁니까? 네, 조금 전에 검찰 인사가 났습니다. 이제 김호수 총장 취임 후에 첫 검찰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총 41명의 승진 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사람이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은 결국 이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이 지검장의 후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인 이정수 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조남관 대검차장 같은 경우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이 났고 한동훈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이 부분은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될까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거치에 가장 관심이 컸죠. 네. 그래서 유임의 가능성도 있었고요. 또 승진의 가능성도 있었고 좌천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승진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승진이 되면은 아마 내부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법무부와 신임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이제 승진시켰고,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나름, 법무부 장관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흔히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검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성윤 지검장을 승진시키느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법무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제 법무검찰국장이 올라갔는데 여기도 심재철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네,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 지금 신의 자리에 유임하기로 결정하고. 근데 심재철 국장이 만일 중앙지검장을 하게 되면 더 큰 반발이 아마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을 테고요. 또 중앙지검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관련 사건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표신하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한동훈 검사장은 또 여전히 법무연수원은 아니면 어쨌든 연수원으로 갔잖아요. 부원장으로. 그리고 이 정권과 척을 줬던 인사들이 소위 말하는 승진을 해도 알토란 같은 자리는 못 갔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좀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진동이 조금 예상되고 벌써부터 언론 헤드라인이 이제 친정부 성향의 검찰들은 승진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계류되어 있는 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반기 전국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5월 등판한다 그랬다가 5월은 지나갔고 다시 6월 등판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6월 등판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 전망이 있는 게 7월 초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1심 공판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10원 한 장도 남에게 손에 끼친 적이 없다. 뭐 와전됐다고 말합니다만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봤을 때는 1심에서 유죄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자신이 뱉은 말하고 전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거고 또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핵심 라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중앙지검장에 갔으면 바랬을 텐데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천되길 바랐을 테고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검사의 폰이 풀려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게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 안에 어떤 게 담겨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쉽사리 6월에 윤 전 총장이 등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인사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평론가들이 윤 전 총장이 인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의 고민도 당분간 저는 더 깊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고 이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특정한 계층에게 지원할 것이고 이건 결국 보편이 아닌 선별 지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해서 선별만 복지, 선별만 정책, 선별만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민 지금 얘기 나올 때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경제 관료로서의 소신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었을 때 그 당시에 분명한 경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이 요구했었던 자료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그 해당 금액보다 1.8배 정도 소비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이미 지표로서 증명이 됐는데 왜 계속 지금 이제 선별로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별을 한다고 해서 진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이거 깊이 고민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거는 소신이 아니고 고집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창석 평론가 말대로 2차, 3차, 4차 때 선별로 지급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는 1차 때가 더 좋았다. 그리고 이 선별로 받는 소상공인들도 선별로 주지 마라. 전 국민 다 주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다. 그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선별을 고집한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그냥 아집에 빠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보면 민주당이 4.7 재보궐에 패배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도 보편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별로 지급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만일 홍남기 부총리가 나라의 국간이 걱정돼서 그렇게 했다면은 선별 지급할 때하고 보편 지급할 때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야 됩니다. 네. 근데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하반기에 선별은 첫 번째 보편보다는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도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으로 지급하지 않고 선별로 지급하는 바람에 일단 선별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돈을 쓰고도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이나 또 이낙연 전 대표나 지금 와서 선별 지급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때 아마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해서 선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편으로 이번에는 간다라고 못 박은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기재부가 보란 듯이 우리는 선별로 갑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당과 정이 부딪히는 일이잖아요. 네. 이걸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싸우는 것처럼 네. 보이죠. 또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게다가 민주당의 차기 1등 후보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게 이거는 계속해서 당의 분란 또 당정의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라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이 논쟁이 붙어서 결국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
당시 이해찬 전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경질시키더라도 강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철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됐었던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선별로 선회를 했었고. 근데 이낙연 전 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홍남기를 청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부총리로 청거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을 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보편을 받아서 만일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또 한 번 되면 그거는 이재명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보편으로 가지 못하고 선별로 갔는데 이번에 또 홍남기의 고집으로 선별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저는 송영길 대표의 첫 시험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 체제 때 홍남기 부총리가 강력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철시켰고 네. 그리고 선거에 총선 때 분명히 도움이 됐어요. 분명히 도움됐죠. 그 재난지원금은 네. 민주당에 도움이 됐고 국민의힘한테는 마이너스가 됐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2차, 3차, 4차 할 때 무조건 선별로 가야 된다고 고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당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의 고집을 꺾는다거나 혹은 설득시키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 체제가 저는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지지자들이 엄청 비판했었거든요. 네. 어제 오늘 좀 지나서는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비판기가 있는데 이거 설득 못 시킨다 그러면 당 대표로서 위상이 좀 많이 흔들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대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송영길 대표에게 달려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1인당 30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면 15조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고 지금 세수 확보가 좀 돼서 작년보다 19조 정도가 여유가 있으니 15조를 쓰더라도 4조 정도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송영길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지켜봐야긴 했네요. 아니 게다가 그 2차, 3차, 4차 때 이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두텁게 지원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낮고 더 두께 그게 예. 슬로건이었죠. 1차 때 전 국민에게 뭐 1인당 뭐 평균으로 한 20에서 25만 원, 뭐 4인 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2차, 3차, 4차 때는 뭐 한 가게당 한 영업장마다 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많이 줬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소상공인들이 그거 받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빚 갚는 거였다고요. 맞습니다. 빚을 갚는다거나 밀린 세를 갚는다거나 네. 그런 거였다. 그리고 돈이 돌지 않잖아요. 우리 월세 경기 내고 하면 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에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뭐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뿌리면 그 돈 가지고 소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1차 때처럼 3개월 안에 안 쓰면 사라지는 소멸성 화폐로 지급하면 무조건 3개월 안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 돈으로 학원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식당도 가고 하고 돈이 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수출은 역대 최고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수출 너무 좋은데 내수가 지금 부진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건 경제 문제로 봤을 때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돌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네, 좀 뭐 살짝 다른 얘기인데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가 공석입니다. 박준영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지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전에 홍남기 부총리도 교체할 것이다. 개각의 대상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던 이유는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계속 믿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유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 경질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네. 당에서는 노골적으로 잘라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대통령이 신임하고 계속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믿고 신임한 사람을 웬만하면 교체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쭉 밀고 가는 그런 본인의 리더십 특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도 좋고 수출도 역대 최고고요. 네. 지금 경제 성장률 이번에 또 높게 잡았잖아요. 조금 네. 더 원래 예상치보다. 그게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지표인데 경제 수장을 갈아치운다? 명분이 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또
정권이 10개월밖에 안 남은 1년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 수장을 교체하기는 쉽지 않고 이대로 쭉 갈 거예요. 네. 가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홍남기 부총리 고집을 꺾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홍남기 부총리에게 뭐 홍주산이 이런 별명까지 좀 굴욕적인 별명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홍남기 부총리가 더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너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총장으로 추천한 분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 전 장관을 이제 자신의 SNS를 포함해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추천하고 천거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사과한 지 하루 만에 박용진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박용진 의원이 조국이 윤 전 총장을 추천했다는 것은 팩트가 틀렸어요. 인사 검증의 역할이었던 예, 거죠? 예, 여러 사람이 추천했습니다만 윤 전 총장을 추천할 때 조 전 장관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찬성 그룹과 반대 그룹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찬성 소리 들어주면서 임명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반대했고 그걸 아마 윤 전 총장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용진 의원은 팩트가 틀린 말을 했고 또 정무적 판단도 지금 못한 게 당 대표가 그 지지자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으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 대표의 고뇌에 찬 워딩을 이해하고 그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금 끌고 와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가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본인도 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라. 그러니까요. 게다가 조 전 장관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윤 전 총장도 같이 언급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 전 장관을 언급하는 것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당 중심이 아닌 이게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동영의 촉 같이 진행하고 있는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조응천 의원 의회충돌 의혹을 했습니다. 주요 설명을 좀 드리면 조응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하면서 법안 심사 소위원장인데 부인은 건축사거든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축사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자신의 부인에 해당하는 직업에 이렇게 법안을 발의해도 되느냐 이제 이 비판인 점인데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해 충돌은 엄격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민주당의 모 의원의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상장 회사도 아니고 비상장 회사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이 기재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근 들어서 이해 충돌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바라보는데 뭐 조응천 의원이 그 간사로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아내분이 무슨 혜택을 받고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지만 오해 살 수 있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예. 거기다가 뭐 이 같이 통과시킨 모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도 건축사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좀 쌓일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스스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오해를 살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갤럽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중인 이준석 후보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상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 현상을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뭐 바람이 불고 뭐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갤럽 조사는 주관식이거든요. 네, 자유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나온 것 같은데 장소 평론가 말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지금.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법을 좀 바꾸자는 얘기가 좀 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헌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헌상이죠. 현실적으로 뭐 문재인 정권 안에 개헌하기가 쉽지 않아요. 개헌하려면 권력 구조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론 이것만 원포인트로 개헌합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만 원포인트로 해서 여야가 합의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죠. 어렵다고 보고 이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야 될 문제니까. 근데 불가능한 일인데 여론조사이다 보니까 지금 핫한 인물인 이준석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꽤 많은 퍼센트로 나왔다. 3% 나왔다고 지금 제가 들었는데. 네. 예. 뭐 그건 별 의미는 없다. 다만 그 정도로 이준석의 바람이 지금 세게 불고 있는 거.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민주당도 왜 국민들이 이준석한테 열광할까 그런 부분 어떤 것이 변하고 어떤 것이 개혁인가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방송하면서 이준석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하루하루 평론이 달라져요. 저 평론이. 처음에는 그냥 촛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태풍이 됐습니다. 허리케인이 됐어요. 네. 그 첫 번째 그렇게 평론했던 거 기억납니다. 결국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첫 번째 평론했던 게 기억나네요. 기억 안 납니다. 예. 네. 자, 기억 안 나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촉가이드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어쨌든 이동형의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되면서 오늘부터 주말 사이가 총력전이 될 것 같죠? 나경원 후보 전화 연결합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부산, 대구, 오늘은 대전 가셨던데 네, 지금 현재 대전이십니까 그러면? 네, 지금 대전입니다. 예. 네. 그 돌아다녀 보니까는 당심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걱정 많이 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여론조사가 너무 그렇게 나오니까 예. 다들 걱정하시면서 큰일 났다. 예. 그런 말씀하시고 그래서 당심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바람이 불지만요. 이번 대선은 큰 전쟁입니다. 예. 우리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끌려면 전쟁에 노련한 장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당원들이 이제 표심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심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 룰이 7대 3이니까 이제 7이 사실은 승부를 좌우한다. 뭐 이런 평가인데 그 네. 7 중에서도 50대 이상 당원들이 지금 70%가 넘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결국은 첫째도 둘째도 내년 정권 교체를 누가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정권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단일 후보 잘 뽑고 그 후보 잘 다치지 않게 해서 내년 정권 교체 가는 길까지 같이 잘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 사실 지금 뭐 야권 후보들이 당 밖에도 있고 당 안에도 있고 하고 또 당 밖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정치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당도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초보 당대표가 되면 실질적으로 당도 모르고 사실상 정치도 잘 모르는 분이 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냐 하는 불안감들이 아주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70%가 넘는 50대 이상 당원들 어떻게 보면 정치 고관여층이고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당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안정적 투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이제 어떤 당대표가 정말 필요한지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의 바람, 우리 당이 요구하는 그 바람을 잘 수용하는 것이 또 민심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민심에서 이렇게 변화해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당이 좀 더 열린 정당이 되고 더 큰 정당이 되라는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당의 변화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뭐 여론조사 할 때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와서 어떻게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띄워준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뭐 아무래도 언론에서 기사를 많이 쓰시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어찌겠습니까? 그러나 또 좀 뭐 언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이준석 후보에 대로 표현되는 어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되는 그 변화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저한테 숙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준석 후보가 뭐 김무성 전 대표 안 만났다고 얘기하다가 뭐 만난 걸로 나왔고 또 김종인 혹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후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사실은
뭐 굉장히 새로운 것을 말씀하셨는데 뒤에 이렇게 다 지켜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뭐 그렇게 겉으로 보는 새로움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합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뭐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피를 내세워서 수렴 첨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십니까? 뭐 꼭 그런 예. 뭐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기보다는 예. 실질적으로 본인도 스스로 예. 이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오겠다 얘기했죠. 이런 표현을 예. 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전당대회 이후나 전당대회 이전이나 같은 모습이 아닌가. 예. 결국은. 바뀌는 게 없다. 예. 예. 전당대회 이전과 전당대회 이후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후보님 제가 토론회를 이렇게 보니까 네. 이준석 후보가 조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한다든가 대답을 했을 때 후보님은 세게 안 받아치시던데 혹시 그게 전략적인 겁니까? 뭐 같이 막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요. 제가 예. 또 뭐 좀 더 어른으로서 예, 예. 잘 또 이렇게 듣고 좀 다독거리면서 해보려는 생각도 있고 한데요. 예. 두 번째 토론회는 워낙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잘 무슨 말씀하신지 잘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예. 아니 제가 1차 토론 봤을 때는 좀 이게 너무 이게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이게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예.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뭐 예. 다른 것보다도 조금 이제 뭐 이준석 후보의 장점이 거침없다 이래서 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예. 그 거침없음이 사실은 또 나중에 당대표 자리하고는 좀 안 어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 제가. 그런 토론에서 보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 거침없음이 다른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우리 당에 득이 될 텐데 당대표로서 그 정도의 거침없음을 보여주면 조금 당에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좀 걱정이 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토론장에서 윤 전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6월 안에 윤 전 총장이 결단을 내릴까요? 국민의힘의 입당이라든가? 윤 전 총장 입장은 기본적으로 제3지대보다는 국민의힘을 선택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미 오래전에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예. 그런데 다만 그 시기를 빨리 올 것인지 늦게 오실 건지 뭐 우회도로로 갈 건지 직진 코스로 갈 건지는 아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6월 말이다, 뭐 6월이다, 7월이다 이렇게 시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마 예. 안 정하신 것 같다. 아직 그 정도까지 스케줄을 구체화한 거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예. 근데 어차피 이제 뭐 경선이 11월 11일 날 끝이 나면 뭐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아마 할 테고 그 다음에 뭐 7월이든 8월이든 윤석열 전 총장이 또 만일 입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안철수 의원까지 다 포함해서 뭐 빅텐트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네. 그 모두 다 올려야죠. 저희 야권 후보들은. 그러면 그 지금 예정대로 11월에 그냥 경선을 치르는 걸로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11월에 후보가 확정되는 게 이제 저희 당원 당규인데요. 예. 11월 초에. 예. 저는 뭐 꼭 11월 초에 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선 절차는 한 9월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예. 추석 이후. 그러면은 그 후보님이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 당과의 합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당대표, 국민의당은 일정 부분 또 안철수 당대표는 일정 부분 그 지지층이 있는 그렇죠. 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야권이 분열되면 저희가 절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 토론장에서 그 문제를 조금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최고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사이에 조금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합당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을 비교해도 그렇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득표율을 비교해도 그렇고 결국은 민주당의 공고한 40% 가까운
이 민주당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야권이 분열되면 승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는 좀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초반에 이준석 바람이 미풍이었는데 지금 그 바람이 어쨌든 굉장히 세졌어요. 네. 세진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뭐 중진들이 우려하는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젊은 당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전 최고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간의 어떤 단일화 이런 논의는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젊은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단일화 한다는 논의가 좀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연스레 단일화를 만들어 줄 것이다. 어허.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의원님은 수도권 출신이고 지금 28만 당원의 또 대다수는 영남에 포진해 있는데 그 영남의 표를 또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남 당원들께서도 우리 당에 어떻게 보면 영남 당원들께서 가장 당을 좀 굳건하게 지켜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분들께서 가장 전략적인 투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승리를 장담합니다. 예. 결국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경원이 당대표가 돼야 한 이유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권 교체의 선거에서 정말 이 거친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번 선거는 아주 거친 폭풍과 협곡을 만나는 그런 원정대가 지나가서 그런 걸 만나야 되는 그런 등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정상에 오르는 데 있어서 노련한 세르파가 되겠다. 이 노련한 세르파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처음 출발하는 이 원정대 노련한 세르파가 되어서 정말 이 협곡을 만나면 제가 등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밟고서 우리가 정권 교체라는 정상 반드시 정복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한 주간의 과학 이슈 전해드립니다. 퇴근길 과학 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지난 2주간 암호화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난주엔 채굴과 지갑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암호화폐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알아볼까요? 예, 이 내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과연 이게 우리에게 좋은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암호화폐에 나아갈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블록체인에 나아갈 길입니까? 암호화폐에 나아갈 길입니까? 같이 나아가야죠. 근데 지금 뭐 일반인들은 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그걸 활용해서 어디로 써먹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이제 투자냐 투기냐 뭐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좀 들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좀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투자하는 애랑 투기하는 애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혹시 이 비트코인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투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이게 가변성이 너무 세서 네. 그 투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변성이 센 걸 가지고 과연 투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어떤 조금 갬블 이미지가 있다. 그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꽤 가변성이 큰 주식도 좀 있지 않나요? 이렇게 크진 않죠. 아무리 가변성이 크다 하더라고. 예. 이게 사실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이런 분야 연구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중앙대 의대 한덕형 교수님이나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연구하시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투자는 잃던 벌던 뇌가 계속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고 금융의 흐름도 보고 예. 뭐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일종의 본인의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기나 도박 뭐 이런 건 사실 과정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기대 이상의 보상을 받는 것에
거세만 목적이 있고 이때는 뇌가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오직 그 도파민 분비에 의한 자극만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할 때는 과연 이 사람이 투자나 투기냐를 볼 때 이제 뇌를 보면 알아요. 예.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하고 한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과관계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뇌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본인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뭐 작년에 이 회사가 얼마나 벌었고 그렇죠. 지금 연구 개발에는 얼마를 투자했고 네, 네, 네. 앞으로 뭐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었을 때 벌었을 때 그 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투기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많은 도파민이 나오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냥 딱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됐으면 내 예상대로 맞았구나.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이제 투자인 거고 예. 우와 대박이다. 이러면 이제 투기가 되는 거죠. 우와 대박이다 한 번 더 해야지. 예. 투기를 그러면 계속하게 되면 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버는 경우 잃는 경우 이건 배제를 할게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얼마나 올랐냐 떨어졌냐를 확인하기 직전에 이제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가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마약성 물질하고 비슷한 효과를 주는데 결국 이거에 좀 익숙해지게 되면은 깊은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뭐 일상적으로 삶의 태도 자체가 좀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는 경우가 좀 커지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얼마를 넣고 얼마를 뭐 잃고 벌었다 이걸 통해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뇌를 관찰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만 원을 처음에 도박으로 잃었다. 네. 그럼 굉장히 큰 돈이어서 예. 잠도 안 오고 할 텐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100만 원도 아무런 돈이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가치가 정확합니다. 느끼기에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도박하게 되면 뇌가 조금 내 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예. 돈을 많이 땄어요 도박에서. 예. 그럼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땄을 때보다도 따기 직전에 분비가 많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뭐 많이 벌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뭐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우선 버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도박에서? 예, 그 뉴턴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천체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관계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똑똑한 천재 뉴턴도 실패한 게 주식이라는 거. 예. 이런 과거 사례들을 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벌기는 쉽지 않다. 근데 예. 만약에 그래도 벌었다. 그럼 행복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행복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행복한 뇌에 대해서는 우리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이스털린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돈을 충분히 매달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어느 수준 이상까지 넘어가면은 행복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쭉 올라가다가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네, 이게 이제 과거 연구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네. 어떻게? 과거에는 이게 한 월 수입이 500에서 600 정도가 되면은 행복하고 그 이상 벌어도 그 행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과거 연구였고.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걸로다가 노벨상도 받았어요. 그래요? 2002년에 데니얼 캐너먼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셨고. 근데 새로운 연구가 올해 나왔는데 예?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았습니다. 과거보다. 그랬더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더라.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쭉 정비례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예. 이게 굉장히 급격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월 수입이 5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700만 원이 됐어요. 예. 기분 좋죠. 좋죠. 하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 1000만 원 정도가 돼야 그 다음 행복이 옵니다. 뭐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1000만 원을 벌면 1200만 원이라고 해도 2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이제 2000, 3000, 5000이 돼야지 행복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행복을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 돈이 있어야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돈을 버는 단위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평범한 삶 자체가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결국은 그 행복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한다는 거에 좀 불행함을 느낄 수도 있다. 예. 네, 이런 결론이 좀 나올 수 있죠. 그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도박에 빠져서 탕진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안 그쵸. 그러면? 예. 한 번 딱 벌었을 때 이제 손을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버는 거로는 손을 못 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
1억, 2억 버는 걸로는 아무런 흥미가 아, 없어지고 예. 이제는 200억을 벌어야 돼. 예. 그럼 무리를 하게 되죠. 사업을 하게 되고 확장하게 되고 아,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움이 시작될 수 있죠. 예. 결론은 어쨌든 도박 머리와 투기 머리는 똑같다. 그렇죠.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네,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기성 논란이 있는 암호화폐가 앞으로 나갈 길은 어떤 걸까요? 뭐 일단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활용처를 갖고 있습니다. 뭐 식품 원산지나 유통 정보 확인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보관 온도나 유통 기한이나 이런 게 이제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투명해지겠죠. 예. 네, 그리고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도 지금도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내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종이 서류가 없이 간편하게 정보만을 넘기면서 이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고 병원 같은 경우는 이 문서가 과연 위조가 안 된 건가 정당한 건가 검증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검증할 필요가 없어지고 의약품 관리라든지 뭐 다양한 것에 이제 비슷한 형태가 쓰이게 되고요. 특히나 또 요즘 많이 하는 게 이제 온라인 중고거래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결국 판매자, 구매자의 신원 정보가 이제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투명하게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안전한 중고거래가 되고 이게 뭐 유사한 거래 플랫폼에는 전부 다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전자계약서 관리라든지 뭐 무역할 때 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포인트 통합 관리 같은 경우도 일단 위변조가 가능한 모든 곳에는 다 이 블록체인이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그 체납자 세금 납부 활성화 기능도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게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압류했더니 바로 세금을 몇 억을 자진 납부하고 예, 예. 예, 가상화폐 절대 팔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세금 낼 테니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뭐 뉴턴 얘기했으니까. 예. 뉴턴도 결국은 남의 회사에 투자했다가 약간 벌었다가 그 번 돈까지 다시 한번 그 같은 회사에 투자했다가 버블 꼭대기에서 맞아요. 굉장한 손해를 본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한 4% 떨어져서 4천만 원대 초반인데 이 가장 고점일 때가 8천만 원이 넘었으니까 거의 한 50% 정도 이제 떨어진 거란 말이죠. 예, 예. 이거 비트코인도 그러면 버블이 아니냐 지금 아직 잔뜩 껴 있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예. 네,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과학은 아니다. 네, 인간의 광기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데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암호화폐 자체가 신뢰도를 보증하는 중앙이 없는 대신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 모든 개인들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그래서 많이 참여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유인책이 필요하니까 비트코인 같은 이런 보상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중앙의 통제 없이 시장의 논리로 자생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예. 그런데 특정 유명한 개인이 중앙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걸 몇 번 사례로 봤고 기술적으로는 탈중앙화가 가능하게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좀 개인 의존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 방식보다도 좀 더 기술적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예.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좀 장난으로 만들어낸 가상화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예. 지금도 진지하게 기술적인 고민을 하는 탈중앙화가 가능한 암호화폐를 고민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에 주목을 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게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에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도 다루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하자 말자 뭐 이게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이걸 상용하기까지는 윤리적 고민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확실한 거는 남의 회사나 네덜란드 튤립처럼 네. 공중으로 버블이 푹 꺼져서 사라지지는 아마 않을 것 같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뭐 투자든 투기든 책임은 개인이 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조심해서 하시기 바라고. NFT가 뭐예요? 예, 이게 그 이더리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암호화폐랑은 다르게 교환이 불가능한 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역적 거래 증명이 가능한 토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가 갖고 있는 1비트코인, 그 다음에 우리 진행자님께서 갖고 계신 1비트코인 같이 서로 교환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 NFT는 1대1 교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랑 좀 다르게 개별적으로 고유한 암호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017년도 캐나다 디퍼랩스가 키리토키티라는 게임을 출시했어요. 예. 게임입니다. 게임. 예. 근데 이 게임 안에 플레이어가 그 고양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고양이를 이제 거래를 해요. 예. 근데 굉장히 좀 독특한 고양이들이고 이 중에 몇몇 고양이가 1억이 넘는 돈으로 팔렸습니다. 예. 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엔 디지털 세계 안에서도 희소성으로 인해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 암호화폐라는 것도 희소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금액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처럼 똑같이 암호화폐랑 비슷한 토큰이라는 걸 발행을 했는데 이게 다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하나의 토큰이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른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돈을 넣어서 캐릭터를 꾸몄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꾸미고 즐기는 걸로 끝이 났어요. 예. 근데 이제는 이 독자적인 캐릭터를 만들게 되면 이 디지털 대상에 대해서 이걸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독자적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이번에 뭐 이 NFT로 작품 경매가 취소됐다. 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이게 일단은 예를 들어 디지털 파일이 하나 있는데 디지털 파일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 누가 어떤 그림을 복사하면 똑같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이 보지 않고 원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예, 이 예. 기술이. 그래서 예. 이 결국 중앙 없이 개인 간 거래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그림 같은 거. 우리가 그림을 살 때 한 명이 예를 들어 100억짜리 그림을 사면 너무 비싸잖아요. 예. 이거를 예를 들어 뭐 100명이 1억씩 쪼갠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이 그림을 100분의 1을 팔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림을 찢어서. 예. 이거를 100억을 1억씩 쪼개서 이거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할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기술인데 이게 블록체인상에 저장되니까 소유권 분쟁도 좀 줄일 수 있다. 이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하. 네, 이번에 뭐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화백 같은 경우는 이 경매가 취소된 이유가 진위 논란, 이 그림의 진위 논란과 저작권 때문인데 이게 이제 원본이 있잖아요. 네, 이거 원본이 있는데 이걸 디지털화하면서 이 NFT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제대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됐거나 진위 여부에 검증이 없었다라는 식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위험성들이 해결될 때까지 좀 거래를 연기하겠다라고 나온 건데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큰 같은 경우는 좀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고 다 다른 형태로 나눠져서 뭐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결국 이 디지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토큰은 이렇게 검증이 되고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팔 수가 있는데 원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원본 디지털 파일은 해킹 위험도 있고 삭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의 특징인데 원본과 복사본이 완전히 동일해요. 근데 완전히 동일한데 이 NFT가 있으면은 네. 그걸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희소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래도 복제본이 똑같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희소성이 있냐, 금방 떨어질 수도 있겠다, 희소성이. 이런 또 측면도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것도 역시 뭐 계속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보관하고 뭐 생성하고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줄 수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들이 생겼고,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가려면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이 좀 필요하고 이 토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암호화폐 3편으로 암호화폐는 끝입니까? 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해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퇴근길 과학겸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뉴스를 풀어봅니다. 오늘의 키워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 총장이 오늘 성명을 냈는데요.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 총장의 사의 표명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지난해 9월 23일 취임한 이 총장의 사의가 수용되면서 역대 최단명 국무총장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지적을 했고요. 지휘 개통부터 다 살펴봐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사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군 군사 경찰이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한 달여 뒤인 4월 7일 가해자 장모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성윤 총장이 일주일이 지난 4월 14일에야 주간 보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받았거든요. 예.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군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이 주간 단위 보고에 포함돼서 사건 개요를 그때서야 보고받았다는 게 군 관계의 설명인데 어떤 지시를 이 총장이 했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도 이 총장이 5월 25일에서야 이 서욱 장관에게 전화로 관련 상황을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왜 보고하게 됐냐? 이중사의 유족들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이런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지 이틀 뒤에 예. 국방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그때서야 전화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빨리빨리 보고가 안 됐고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비판, 책임을 묻는 그런 발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 볼 때 이 총장이 좀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유족 이야기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가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유족 측이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2차례 더 있었다. 아, 다른 하면서 상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에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군 검찰이 오늘도 압수수색을 하고 이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 중사뿐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영장 청구 같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초동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네, 특히 이제 공군 군사 경찰이 예.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을 보면 우선 공군 군사 경찰의 이 부실 수사와 제19 감사기식 봐주기 수사 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몇 개만 설명드리면 성추행 당시 이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확보했음에도 공군 군사 경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지 않았고 특히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가해자 이 장 중사의 휴대전화를 신속히 압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게 수사의 ABC라고 볼 수 있는데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때문에 공군 군사경찰이 이번 사건을 가해자의 편에서 바라보며 은폐하고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모습이, 이런 행태가 지난해 기억하실 겁니다.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 황제 공무수사에서 나타난 바 있어요. 당시 공군 군사경찰이 최 전 부회장에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게 공군 검찰에 의해 뒤집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6월 최 전 부회장 아들 최병장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된 다음에 공군 군사경찰은 이 빨래, 물 배달, 1인 생활관, 샤워실 보수, 특정 부대 배속 이런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군 검찰이 추가 수사해 보니까 실제로 특혜를 부탁하는 뇌물성 식사 대접이 있었음을 확인했거든요. 예. 최병장 소속 부대 부서장 A 소령이 서울 강남 호텔 레스토랑 등지에서 이 최 부회장으로부터 수십만 원대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이 군사경찰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책, 그러니까 군사경찰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 이런 관측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군 안팎에서는 군사경찰 제도와 임무 수행 행태 곳곳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요. 계속 그런 게 그냥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군사 경찰 수사를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위 법률 규정도 미흡하다 보니까 수사를 위한 상위 지침과 기준이 되는 법률이 허술하다 보니까 일선 수사관들은 통일된 수사 실무 지침이 없다라는 호소도 하고 있고, 지침이 없으니까 각 부대 군사경찰수사관은 군사 법원, 법 등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왔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강압이나 피의자와의 관계, 또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일을 겪고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다.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제 식구 감싸다 보니까 수사 때 이 네. 재판 결과도 이게 중형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범죄가 끊어지지 않고 또 재발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벌백계가 되고 단죄가 돼야 반면교사를 삼게 되는데요.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각 군의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175건, 그러니까 10.2%로 집계가 됐어요. 예. 근데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25.2%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15%포인트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성범죄자에 대한 재산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판결이 높은 점 역시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받고 있는 게 국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중 상당수가 교정기관에 수용되지 않아서 교정이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민간은 1심, 2심 판결보다 대법원 이 젠더 문제는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유죄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군대 내에서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군대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 네, 제대로 이제 항의나 하소연할 것도 마땅치 않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이 상급자고 피해자들이 하급자가 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피해 사실을 제대로 토로 못하고 또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네. 그런 총체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이거는 군 당국이 나서서 한번 일제 점검도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예. 일제 알겠습니다. 정부 예, 예, 기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가 열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오늘도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 평론가 건강검진 받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내일. 대장, 위, 내시경을 예, 그래서 검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배고프다고 계속. 약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런 거를 밥을 먹고도 이 내시경 검사가 불가능한지, 이 현대 의학의 수준도 굉장히 제가 많이 정말 너무 불평이 분노했습니다. 많으시네요. 분노했어요. 예. 아니,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용민 평론가한테 한 두 끼를 먹지 마라. 네. 그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밥을 안 주면은 따로 고문하실 것 없이 밥을 안 주면은 어떤 요구든 다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돼 있습니다. 우리 김용민 평론가가 드시는 거에 비해 굉장히 날씬한 편이거든요. 네. 드시는 거 보시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예, 그래요. 심지어는 방송 중에도 드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박지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좀 맡아주시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나올지 일단 박 아나운서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제 후보죠. 돌풍과 함께 흥행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컷오프를 1위로 통과를 하고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1위를 하고 3배까지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최초로 30대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생각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남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 전 최고위원의 당선이 유력하다 아니면 아니다, 아직은 예상하기엔 이르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건 제가 김영민 평론가가 뭐라고 대답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김 평론가가 이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초기부터 이준석이 된다. 계속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할 말을 왜 이동영 앵커가 이런 거 이제 전문 용어로 인터셉트라고 합니다. 멘트 분량을 가져갑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토론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당선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밝히신 우리 김용민 평론가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여론조사상 1위와 2위 사이가 더블을 넘어서 트리플 격차가 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기존 낡은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담아줄 후보를 그동안 표들이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임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로 결집하는 겁니다. 지성의 낡은 정치는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상은 효능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낡은 정치에 분투하는 이미지를 획득했어요. 2030 남성 세대의 반페미니즘 정서에 호소하면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또 넓히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마다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이준석 후보가 내 지지에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금 국민의당 당원들과 또한 일반 여론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이 작가님은 왜 아직 예상하기 이르다고 보시나요? 물론 김용민 평론가 말처럼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더블이나 트리플 차이가 나면 그동안 선거는 볼 것도 없었습니다. 더블, 트리플 내는 사람들이 이겼죠. 이겼는데 이 선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룰이 이제 7대3이라고 하는 거. 당심이 70, 민심이 30. 그러니까 민심 30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앞서 나가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당심 70%대 결정된다. 근데 지난번 컷오프 할 때 그때는 50대 50 했잖아요. 그때 나경원 1위 1% 차이로 이준석이 2위 했어요. 당심에서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당심도 이준석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28만 명 당원 중에 2,000명 샘플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영남을 25%만 배당했는데 실제로 50대 이상 영남 출신 당원이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 중진들에게 희망이 남아있다. 또 하나 변수가 단일화 변수도 저는 아직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이준석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중진들인데 중진들이 이렇게 4명이 가서 젊은 후보한테 넉다운되는 모습, 그것도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종 연행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그건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누가 이길지 아직 모른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제 대구에서 합동 연설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 탄핵은 정당했다, 박근혜 탄핵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젊음의 패기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준석 최고는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중진쯤 되면 정치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A라고 발언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또 정부적 판단으로 B라고 말했을 때는 어떻게 느낄까? 이렇게 계산적으로 해서 전략을 짜거든요. 근데 이준석 최고는 그런 거 없다. 젊음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해서 영남 당원들이 싫어할 만한 탄핵은 정당한 거 아니었냐. 그다음에 내가 만일 당대표가 되더라도 사면이나 건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정면 돌파가 먹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김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파워가 사실 우리 정치에서는 그동안 상수인 적이 없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선거는 흐름입니다. 흐름을 탄다면 이회창 정몽준의 뒤를 잇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표가 굳어지고 또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흐름이. 그래서 이 무서운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선배 정치인들과 용렬하게 맞선단 말이에요. 한마디도 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기존 지지층은 뭐 당연히 열광하겠죠. 그러나 지지하지 않는 층 중에 기성세대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동영 앵커도 그런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도 이준석 후보는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더라고요. 네. 이 와중에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고도 안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그건 전 마이너스라고 봐요.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비리 의혹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점. 이 행보나 발언은 기성 정치인과 크게 다르지 그렇죠. 않아요. 예. 구태로 비칠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되는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너무 바람이 세서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을 유지하고 본인 말대로 큰 실수가 없다면은 이 압도적 1위 구도는 흔들리기 어렵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당심과 민심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는데 결국 이제 당심도 민심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민심은 좀 현격한 격차로 이준석 후보의 우위를 말하고 있는데 당심이 여기에 역행한다? 선거를 앞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원들도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동영 작가님은 판을 흔들 변수가 당심 그리고 단일화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 조직력. 이게 이제 정치판의 명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바람은 동정표를 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지금 여러 차례 선거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지금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계속 밀리는 모양새예요. 네. 그게 만일 전략적이었다면은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고단수인 거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당원들에게서. 네. 그러니까 이전 최고의 토론 태도가 지금 약간 건방지다. 네. 뭐 네 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또 막 뜬금없이 질문하고 그렇죠. 퀴즈 내고 이런 네. 거. 네. 그런 것들이 나경원 후보로서는 대받아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동정표를 유발하는 그런 것도 마지막에는 방법이지 있지 않을까. 글쎄요. 근데 저는 낡은 정치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성 후보들이 조직표를 동원한들 또 동정론을 불러일으킨들 과연 이 대세를 엎을 수 있겠는가. 근데 대세라는 게 예. 물론 뭐 여론이 바로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한몫하겠습니다만 뭐 1, 2% 차이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운도 작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운도. 예. 지금 이제 언론은 이준석 편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준석 위주로 해서 많이 이제 써주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운도 작용했다고 하는 게 뭐 강성범 씨나 뭐 정세균 전 총리나 워딩 하나하나가 다 이준석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게. 네. 욕하는 거였지만. 욕하는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준석한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러고 봤을 때는 운도 작용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참. 네, 지금 근데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10년. 그러니까 정치를 그만큼 오래 했다는 거죠. 정치판에 오래 있었다. 나이만 30대인 게 혁신일까요? 그렇게 혁신을 말한다면 대학 갓 졸업한 당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혁신이겠죠? 라고 4231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의견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정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무성 의원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그렇고 뭐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의 이 상황 정치에 대한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제일 먼저 이준석 후보의 워딩을 주어를 빼고 눈 감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들으면은 이건 김종인의 워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지난 우리 방송에 나와서 수요일 날 얘기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나경원 의원이 그대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 주목해야 할 김용민의 코멘트입니다. 예. 네. 나경원 의원이 우리 방송을 듣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김용민의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 일단은,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런, 이 공격적인 워딩이라든지, 그리고 그 윤석열 전 총장 등, 지금 야권 후보들, 대선 후보들 빨리 버스에 타라. 타지 않으면 제 시간에 출발한다라는 이런 워딩. 모든 게 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과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유승민보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그 이준석 후보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멘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상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MBN 토론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 데려와서 대선 관리를 맡긴다면은 본인은 당권, 김종인 위원장은 대선 관리. 이러면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에겐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먼저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을까요? 아니 당대표가 대선 관리를 맡기겠다라고 하면은 그 후보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시끄럽겠죠. 네, 논쟁은 충분히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도리어 더 이런 게 지금 나경원 후보는 이제 상황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아니 저 젊은 당대표가 과연 이 대선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김종인을 모셔오겠다. 지난번 4.7 선거 대승을 주도한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오겠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준석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갖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사회자님. 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니, 제 차례가 왔는데 지금 끊고 다시 가져갔어요. 아니, 다음 오늘 이슈가 굉장히 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슈로 최대한 길게 가려고 아니 지금 그러고 식사를 있어요. 못 하셔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예. 더 많이 하시네요 아니, 오늘.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김종인 이야기도 있고 유승민 이야기도 있고 김무성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준석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고 유승민 전 의원과는 뭐 부친 때부터 오랜 관계고 김무성 전 의원과도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 때 그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아꼈어요. 아낀 인재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차라리 만났냐? 만났다. 안 되냐?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네. 안 만났다 그래놓고 만났다 하니까 그게 좀 마이너스인 것 같고 국회 정치예요. 국회 정치. 그러다 보니까 더 의심을 사는 거예요. 네. 사실 이준석 후보의 말대로 특별하지 않은 그런 만남이어가지고 굳이 뭐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특별하지 않았으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숨길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의심을 사는 겁니다. 정말 뒤에서 상황 정치하려고 이준석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50대 이상의 영남 출신의 당원들 꽤 많은 숫자죠. 몇십만 명 되는 15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인데 이 15만 명이 넘는 이 당원들은 이 정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습니다. 네. 최소 20, 30년 정치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미치겠느냐. 그게 변수일 수도 있다고 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일주일 뒤에 있을 이 당대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금요일 밤에 꼬꼬무 토론 저희 다음 주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기업들이 이제 백신 휴가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금호타이어가 이 백신 휴가 때문에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무직과 생산직에 백신 휴가를 차등 지급한다 이 방안 때문이라고 하는데 논란이 되는 방안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이틀간의 휴가를 주는데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금요일 오후에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을 하고 오후 조퇴 처리를 하는 계획. 그러니까 사실상 뭐 휴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자, 이 금호타이어의 백신 휴가 차등 지급 잘못됐다. 똑같이 휴가 줘야 한다. 아니다. 검토는 해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입장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 아니 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게 또 무급휴가가 아니고 유급휴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손해를 좀 줄이자 뭐 그런 차원에서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게 만일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생산에 차질이 되니까는 이틀 휴가를 주는 거고 사무직 근로자들은 그렇게 힘든 노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조퇴해서 맞고 주말에 쉬면 되지 뭐 이렇게 안이하게 판단한 건데 지금 이준석 효과로 뜨는 이유도 딴 거 없어요. 공정이거든. 공정 이슈잖아요.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이유도 공정이 원인이었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하냐. 누구는 이틀 휴가 주고 누구는 반차 아니에요. 반차. 네. 이게 당연히 이거는 그 사원들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이죠. 요즘 그 이름 있는 IT 기업들은 말이죠. 서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백신 휴가는요. 정부가 권고를 할 뿐이지 뭐 강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너도 나도 도입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재 확보가 그 기업 경쟁력이에요. 예.
그래서 직원 복지 경쟁도 아주 치열한데 그래서 어떤 IT 업체는 최장 14일까지 유급 휴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만 사람입니까? 아니 생산직 노동자 또 사무직 노동자 그 BIT 기업에서 이 노동자들은 뭐 무슨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력이 곧 경쟁력인 직장과 직원을 고작 사람 수로 여기는 직장 사이에 백신 복지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텐데 이거 공공이 개입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도 만일 백신을 맞지 않아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연쇄 확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밀접 접촉만 해도 확진이 안 되고 밀접 접촉만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회사에서 큰 손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고 이틀 휴가 주는 게 회사 차원의 이득일 수 멀리 내다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세포적으로 짧게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YTN 며칠 줍니까? 이틀. 이틀. 훌륭한 회사군요. 네. YTN이 법인이 2개예요. 여러 개 있군요. YTN 라디오하고 YTN하고 같습니까? YTN 라디오. 이틀. 이틀. 좋네요. 그래요. 그냥 YTN은 막 일주일 막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겠죠? 네. 네. 아니, 저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이에요, 사실은. 직원들이 사장님 저 백신 맞을 테니까 휴가 주세요 했을 때 쿨하게 갔다 오십시오.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욕을 안 하면 다행입니다. 이 작가는. 농담이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동안 백신 휴가를 준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현장직한테는 또 이거 백신 휴가를 하루로 결정해가지고 비슷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도영 작가님 말대로 너무나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뭔가 당장의 이익만을 보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들마다 이제 이렇게 백신 휴가 일수가 다른데 우리 이 작가님도 백신을 맞아보셨고 네. 저도 이제 맞았었고 네,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은 안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아직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회사마다 백신 휴가 일수가 다른데 만약에 이걸 나라에서 정해준다라고 한다면 백신 휴가 며칠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저는 이틀 아팠거든요, 진짜. 네. 내가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맞고 네. 금요일 날 자정부터 일요일까지 아팠으니까 예, 저는 예. 이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안 아픈 분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있죠. 네. 정말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확진을 우리 저기 박진 씨는 며칠 아팠어요? 저는 딱 하루 하루. 아팠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예. 이걸 뭐 일률적으로 뭐 하루다 이틀이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기업들이 사람 사정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휴가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아니 그게 네. 맞기 전에 내가 며칠 아플까를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미리 아니 줍니까? 그 사람의 그 사정을 들어줘야죠. 경청해줘야죠. 그래서 오늘 힘들겠다. 그러면 뭐 저기 나오지 말라고 하고. 사후에 판단하는 걸로. 그렇죠. 어떡합니까? 예.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저는 주변에 보면 일주일 동안 아팠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사람마다 사바사로 해가지고 뭐 가져가라라고 하면은 일주일 아파도 어떻게 일주일 쉰다고 하겠습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3, 4일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좀 이 산업 현장에 애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지키지 않는 민간 기업이 많습니다. 정부 백신 휴가 지침이 권고기 때문에 네. 앞서 아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다. 하루만 아팠는데 저 지금 4일째 아파요.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믿어줘야죠.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역시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노동자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경영자 위주로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유급 휴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 근데 요즘 기획재정부하고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정 부담이 심하다. 재검토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더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대기업은 모르겠지만은 중소기업들은 그렇죠. 예. 백신 휴가에 대한 지원 없이는 휴가 제공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예. 직원 수가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대체할 인력 여유도 없고 비용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업의 백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아니, 제가 재벌이라면 다 쏠 텐데 그냥. 그렇죠. 재벌이 예. 되고 싶습니다. 예. 네, 재벌이 되면 또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지금 보면은 4050 세대에서도 낀 세대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백신 왜 이렇게 늦게 맞냐라고 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은 지난달부터 이제 대부분이 접종을 받았고 뭐 예비군 민방위 연령대 30대는 이제 얀센 백신 대상이고 근데 40, 50대는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너무 기자들이 뭐랄까요? 이 소모적인 불필요한 그런 논쟁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 나왔냐면 네. 4050이 항상 뒷정이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50이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세대예요. 그렇지. 가장 많이 내는데 취업에도 뒷전이고 뭐 주택 구입 같은 데서도 뒷전인 것이고 대출할 때도 뒷전이고 그렇죠. 복지도 뒷전입니다. 항상 4050은 빼고 2030 청년 아니면 60대 이상 노년 네. 여성 장애인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4050은 뒷전이야. 그런데 백신마저 뒷전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쌓였던 게 여기서 폭발한 게 아닌가. 특히 노쇼 백신 또 자녀 백신 맞으려고 4050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노쇼도 이제 자녀도 60대 이상만 맞아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좀 분위기가 좀 폭발하는 그렇죠. 분위기가 그거는 있어요. 조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칙은 60대 이상도 이게 맞겠다고 하지 않고 하면 맨 뒤로 뺀다 그랬단 말이죠. 네. 그걸 지금 바꿨잖아요, 갑자기. 네. 물론 왜 방역 당국이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는 갑니다만 4050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 정부가 맨날 원칙 강조하다가 왜 이렇게 됐냐 할 수 있는 거죠. 한정돼 있으면은 우선된 대상에게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죠. 왜냐하면 코로나에게 대단히 취약한 계층이 바로 그 장년 세대, 노년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우선 접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자녀 백신을 맞은 사람들 83%가 4050이라는 그렇죠. 점 예. 정책 당국자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자녀 백신이 열풍을 끌면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백신을 맞자고 퇴전하고 이게 다 사실 4050의 열풍 때문이거든요. 네.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너무 4050을 뺀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아유, 참 언론의 공격 포인트가 달라진 거예요. 예. 전에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더니 우리 댓글도 지금 4050 삐지면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 좀 달랠 수 있는 뭐 그런 외환도 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두 분과의 토론은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